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여름 폭염에 온열 질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논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방기상청이 시행 중인 자녀경보 메시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염 예보를 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해도 어르신들이 그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또 문자 사용에 익숙지 않아서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상청이 농촌 노인 자녀에게 폭염 관련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요. 이걸 토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빠 엄마 오늘 폭염이래. 땡볕에 절대 밭에 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온열 질환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재난 문자는 사실 그냥 넘길 수도 있고 또 행정당국이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요즘. 근데 자녀들이 직접 전화해서 당부하면 이런 걱정도 없고 또 아무리 농작물이 걱정돼도 부모님이 자식 말은 조금은 들으신다고 합니다. 자녀 경보 메시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주 전화드리고 당부드리면 그게 바로 자녀 경보가 되겠죠. 한낮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 줄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오늘은 제목입니다. 고령자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죠. 서울 지역의 7월 평균 이것이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50%를 넘어서면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높아지고요. 이것이 높아질수록 불쾌지수가 상승하고요. 또 세균 번식도 활발해지는데요.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의 정도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잡기 위해서 제습기를 사용하기도 하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의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해서 다양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수 분야에서 발병하면 고칠 방법이 없는 질병, 바로 과수화상병인데요. 올해는 이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와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올해 136개 농가 67.9헥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면적으로는 72% 수준, 농가 수로는 63%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이 7월부터 이제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농식품부도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말부터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조기 상향 조정하고 또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인 탓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비가 경우에 따라서 감액될 수도 있다는데 관련 규정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의 예방 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식물방역법 하위 법령이 개정이 됐고요. 이게
오늘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골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우선 농가가 대상인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연 1시간 이상 병해충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농작업 전후의 소독 그리고 또 예방 약제 즉기 살포 이력이 관리된 묘목 구입이나 주기적 예찰 실시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도 기간을 좀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 감액 기준도 마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 가축 전염병하고 비슷한 방식인데요. 일단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때 60%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네. 큰 규모의 감액이니까 이게 병이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신고를 하셔야겠고요. 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40% 그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20%, 또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10% 보상금이 감액이 됩니다. 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감액 비율 60%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과수 같은 경우는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농가나 농작업자의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그리고 또 재배지 주소 및 면적이나 묘목을 또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의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이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공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지키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묘목이나 작업 장비 등에 의해서 과수 화상병이 전파될 수 있다. 네네. 이런 점 그리고 또 이 병이 전파되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과수 농사를 상당 기간 못 짓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큰데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특별히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폭우에 농경지 침수도 문제지만 축사도 이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작물도 그렇지만 특히 살아있는 가축은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마철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먹이는 물에서부터 사료, 이제 사육 환경 관리 같은 이런 모든 면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제 호우로 인해서 농장 내부로 유기물이나 토사가 들어왔다면은 이게 외부 병원성 미생물이 함께 유입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립축산과학원이 이제 관련 매뉴얼을 이번에 내놨는데요. 일단 우선 침수된 농장이라고 하면 물을 빼고 유기물과 토사를 치운 후에 깨끗한 물로 꼭 씻어낼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독 방법도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재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축사를 소독할 때는 천정에서부터 벽면 그리고 바닥순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씻어내리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요. 네. 특히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사료통이나 물통은 깨끗하게 씻은 후에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사 주변에 물웅덩이 같은 게 있다면 메워서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 럼피스킨 질병이 발생했는데 이 질병 같은 경우는 흡혈 해충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들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덩이는 물론이고요. 해충 구제에도 함께 좀 병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또 구제역과 달리 럼피스킨은 이 매개충에 의해 옮겨진다고 하니까 여름철에 특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 4월부터 이제 고위험 지역 40개 시군의 소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질병 매개곤충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가 이제 여름철이라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좀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농가에서도 경각심 좀 가지시고요. 매개곤충의 서식 밀도를 낮추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소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덩어리나 고열, 유량 감소가 같은 럼피스킨의 전형적인 의심 증상이 발견이 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하셔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소식이 있네요.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축산법 개정안도 있고 유통법도 있는데요. 조경태 국민의원이 대표 발의를 축산법 개정안 같은 걸 했고요. 축산물 유통 및 가축 거래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축산품 유통법인데 이건 정부가 이제 발의한 제정 법률안입니다.
우선 축산법 개정안은 한우나 한돈 등으로 개별 축종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 대신에 그 내용을 축산법에 담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담긴 개정안이고요. 축산물 유통법은 그간 축산법에 담겨 있는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내용 이것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현재의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 통과까지 잘 지켜보고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농수산뉴스 한국노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죠. 이제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사회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고령자의 생각과 심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고령자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목이 일단 재밌는데요. 네. 네, 고령자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게 책 제목인데 이거 어떤 책입니까?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앞으로 다가올 이제 초고령사에 대비하려면 도대체 고령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매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제 우리 이웃인 고령자를 이제 노인이라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고령자 씨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래서 독자들이 이제 고령자 씨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 112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노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령자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고령자보다 또 고령자 씨라고 하니까 네. 훨씬 또 친근감이 있죠. 그러니까요. 먼저 저자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네, 사토 시니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도쿄 노인 종합 연구소, 독일의 유명한 막스 프랑스 인구 연구소, 인구 통계학 연구소 선임 연구원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메이지 가쿠인 대학에서 심리학부 교수를 지냈고 오사카 대학교에서 대학원 노년행동학 교수. 아니 뭐 이렇게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 노년행동학회 회장을 역임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그 전작으로 썼던 이제 나이든 나와 살아가는 법. 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 내공 있으시다라고 해서 그분 책을 이제 찾아서 읽기 시작하다가 오늘 보신 고령자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런 책도 알게 됐습니다. 네. 먼저 저자분의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달라지잖아요. 내가 그쵸, 어디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저자는 고령자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이 책에 좀 나오는 게 네. 이 책이 출간된 지 45년 전에 고령자의 심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이거 시작했으면 적어도 한 65세는 되셨을 적어도. 적어도 예. 그다음에 대학에서 심리학과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분이 45년 전에 이제 대학교 심리학과 입학할 때 노인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와. 그때도 아무리 일본이 지금 초고령화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노인 공부한 사람들 거의 없었다라고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랑 의논해가지고 발달 심리학 연구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기 동급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미래가 없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면 저자는 그래도 이제 계속 굴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했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노년 심리학 연구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과거 저자한테 이제 야 노인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던 동급생들이나 노인을 연구하는 특이한 학생 하나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동료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저자의 연구에 대해서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저 같으면 바로 인정할 것 같은데요. 야, 선구자였구나 네가 이랬을 것 같은데. 저자 또한 이제 2021년에 65세 고령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직접 이제 경험하면서 뭐 행복, 괴로움, 뭐 젊은 시절과 다른 모습이 어떤 건지를 이제 직접 느끼면서 이제 노화의 초심자가 돼가지고 자기 노인들, 고령자씨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저자가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 노인 심리학을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심리학 하면 발달과 노화를 이제 정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발달하는 거는 이제 성장기에 해당하는 뭐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때 이제 발달을 한다라고 보고 어느 시점부터 노화가 시작되면 이제 발달이 끝나고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발달이 단순히 성장 측면 뿐만 아니라 이제 노화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이제 발달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냥 노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발달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발달이 끝나면 노화가 시작된다고 그게 생각했었는데 아니고. 지금은 노화조차도 이제 발달의 한 과정으로 이렇게 네. 바라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발달한다라고 보면 예전에 이제 노쇠 이런 말 쓰다가 이제 노화라는 표현, 중립적인 표현을 약간 바뀌고 일본에서는 이걸 가령이라고 합니다. 가령이요? 더할 가자에다가 연령할 때 영자를 대해서 나이를 더해간다. 영어로 보면 이제 에이징을 이걸 번역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에이징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나이를 들어간다는 말이지 이게 뭐 늙는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이 가령이란 표현 단어 자체를 보시면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표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노인을 고령자씨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근데 그 65세쯤도 70대 초반도 요즘은 고령자라고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좀 누구나 나는 늙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아직 많으니까요. 멀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흐름 때문에 노인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냐. 65세 이상 전체를 고령자라 보기에는 그 이후의 삶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보자라고 해서 일본 노년학회나 일본 노년의학회 같은 데서 고령자 개념을 이제 재검토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65세부터 74세까지를 중고령자. 그다음에 75세부터 89세까지를 고령자, 그다음에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구분하는 겁니다. 65세부터 74의 나이대 있는 분들은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75세 이상 고령자랑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분들하고 같이 보기엔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90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90세 이상이 되면 육체적, 인지적인 면에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되게 크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분들을 자립할 수 있는 고령자랑 또 같이 묶어서 보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중고령자, 고령자, 초고령자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실제 일본 의료보험제도를 보면 65세부터 74세까지를 정기고령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75세 이상을 후기고령자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요양보험과 혜택 같은 것들을 많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 이 같은 분류도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분류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 고령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963년에 이 통계가 시작됐는데 네. 그때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153명이었어요. 근데 98년도에는 1만 명을 돌파했고 이거 너무 엄청난 2020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세 이상인 거 계속 늘어나게 되면 또 고령자 구분이 조금 더 세밀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일본도 이걸 지금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처음 겪는 거죠. 이야, 그럼 65세 이상은 너무 어리다는 느낌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젊은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행동과 마음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족들이 말려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 고령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 노인이 되거나 고령화가 되면은 이제 사고가 늘어나냐? 이게 뇌과학자들은 무슨 분석을 하냐면 사람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뇌자원의 양, 뇌의 양 같은 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하지가 않는데 뇌 정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양은 충분하지만 그걸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뭐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에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떨어지면 이제 사고가 발생한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고령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같은 거를 내놓고 있는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이제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네. 고령자 강습을 들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예, 네. 그리고 75세 이상자에게는 인지기능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같은 것들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 경시청에서 2015년도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이제 운전면허 갱신을 하신 75세 이상 운전자 1,4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진 반납할 생각을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67.3%. 대부분이 반납할 생각이 없네요. 예. 예. 그럼 이분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운전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자기 유능감이랍니다. 자기 유능감이요?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조금 더 높게 바라보는 능력인데 나는 아직 운전이 가능하다. 나는 운전을 잘하고 무사고로 운전했고 위반 경력이 없고 베스트 드라이버다. 내가 몇십 년을 운전했는데 이거 못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 유능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외출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뭐 전철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승차권 발매기 사용하는 것도 다 하고 자기가 못하는 거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이용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데 어디든지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자기 효능감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세 그렇죠. 번째 내 차는 또 내가 언제든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 예. 유능감, 자기 효능감, 그다음 세 번째가 나만의 공간. 좀 클 것 같아요. 예, 집하고 직장 이외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또 자동차라는 면 이런 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자동차에 대한 운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건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집이 있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은퇴자들한테 저도 많이 물어보면 은퇴 후에 자동차를 그만 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기 예. 공간을 버리는 거라서. 예.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 고령의 부모님이 운전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사고를 접하면 더 그런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모를 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일단 고령자시 본인이 이제 운전에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작은 사고가 나거나 주차를 하거나 차를 약간 긁어먹거나 그런 순간에 이제 가벼운 사고가 있었을 때 네.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조그만 사고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 고령자 자신도 약간의 불안함을 느낄 때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때도 이제 가족들이 이제 고령자씨를 공격하거나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렇게 힘든데 왜 자꾸 운전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사고 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예, 그런 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이제 운전을 그만둬야겠다 운전을 이제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그게 어려운데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운전 대신에 이제 뭐 취미나 봉사활동 같이 이제 본인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른 거를 좀 이야기해주고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뭐 수단 같은 것도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가족끼리 조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윽박지르지 말고. 그쵸? 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좀 똑바로 하라고 그런 말 좀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매년 고령자 씨에게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현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원조가 일본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여서 이제 현금을 빼앗는 사기를 우리가 특수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1년에 일본 전국에서 14,461건의 특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건당 피해 금액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재미있는 거는 이제 성별 차이가 좀 있는데 남성이 한 18.3%, 여성이 81.7%. 여성이 사기당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이 압도적이고요. 네. 보통 70에서 80세 고령자가 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 수법 같은 걸 보면 예전부터 많이 문제된 게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죠. 보이스피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자식이나 손자를 사칭하는 그쵸. 범인이 이제 고령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회사 돈에 손을 대버렸다.
아니면 네. 일하면서 수금한 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전체 사건의 특수 사기 한 21.3%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거는 환급금 사기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의료비 환급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미지급한 연금이 있는데 이거 찾아가라라고 일단 고령자들을 이제 관심을 확 끄는 끌네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까지 끌어다 놓고 그때부터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아이고. 고령자의 돈을 빼내는 건데 전체 특수 사기 한 27.7%니까 보이스피싱보다 좀 더 많아진 거라고 보고 이런 건 우리나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실 텐데, 그렇죠? 솔직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당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저런 걸 왜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훨씬 많으세요. 근데 저번에 방송 프로그램 보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여태껏 특수사기나 이런 거 사기를 안 당한 거는 그들이 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린다면 다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책에서는 한 3가지 정도 고령자들이 사기당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령자 씨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싶다. 가족이나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일과 육아가 끝난 이제 고령자 씨는 자기가 이제 가족이나 사회에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무능감에 약간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돈을 좀 갚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가족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자녀가 뭐 갑자기 사기를 당했다거나 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자녀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고령자 씨들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본다는 말에 되게 약한다고 합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득이 된다라면 그런 데 관심을 싹 가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클로징 화법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말이 오늘 안에 아니면 비밀로 해줘 네.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게끔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자신감 과잉. 네, 자신감 과잉. 내가 실제로 뭐 이런 거 당하겠어? 내가 당하겠어? 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실제로 2018년에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78.2%가 나는 피해를 입지 않을 줄 알았다. 그렇게 답했고요. 반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도중에 이를 간파해가지고 사기를 안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보이스피싱 사기 도중에 내가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를 피해를 입지 않을 줄 알았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6.8% 낮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안 당한다. 덜 당한다 이렇게 덜 보시면, 당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 듣는데 마음이 슬프죠. 왜냐면 이제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예. 또 반대로 나도 그렇게 늙어갈 거라. 참 안타까운데. 그리고 이런 분들 꽤 있어요. 네.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고령자 씨들. 그렇죠. 보통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갑자기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지르고 네, 뭐 ATM 앞에서 별것도 아닌 게 버럭버럭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보면 대부분 현역 시절에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했거나 학교에서 교직으로 근무했던 고령자 시대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도 자기 유능감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젊었을 땐 자기가 평가가 높고 되게 좋고 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랑 실제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물잔에 물을 따르면 넘치지 않고 표면 장력이 이렇게 쌓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도 그렇게 쌓이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탁 떨어뜨렸을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쌓여 있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는 거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 이게 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 키오스크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맞아요. 리모컨 버튼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 한석규 씨가 아버님한테 그 리모컨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거든. 되게 눈치를 뜨겁게 봤는데 맞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이제 우리가 고령자 씨한테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누가 내 욕을 해.
뭐 아니면 내 돈을 훔쳐가 이렇게 말하는 고령자 시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나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다 내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고령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예, 칵테일 파티 가면 되게 왁작지근하고 시끄러워서 말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 가운데도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만 잘 들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고령자 씨들도 귀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보통 말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은 말들만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딱. 선택적으로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만 들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칵테일 파티. 사실은 하나만 듣는 건데. 그렇죠. 전체 말 중에 일부에 불과한 네, 건데도 네, 네. 그렇게 파악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 같은 경우는 인지기능의 저하, 주위에 폐를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소외감, 뭐 혼자 사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뭉치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령자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매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잘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것도 이해를 하시면 맞네요. 네. 그분들만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고령자 씨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해네요. 네. 네, 예. 그래서일까요? 요즘 일본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과거에는 이제 보통 2세대, 3세대 가구가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혼자 사는 가구, 뭐 부부 둘만 사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다시 이제 또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초고령 자식들이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 자립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돌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다시 합쳐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돌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기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또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다 가족 신화 때문에 생기는 거다. 가족 신화. 가족은 이래야만 된다. 저 너무 공감입니다. 예, 돌봄은 예. 가족이 해야 행복하다. 이건 뭐냐면 돌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행동을 내가 하게끔. 보셔야지, 내가 돌봐야지. 또 뭐 네. 부모와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당연한 의무다. 이걸 못하면 내 잘못인 것처럼 죄책감을 많이 네.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가족 신화 부분들을 좀 부숴야 된다. 그리고 근데 가족이 꼭 돌봐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다른 다양한 대안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이제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다시 가족이 함께 사는 거를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는다는 그것도 건가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다른 대안들 이제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내와 사별한 남편은 금방 아내의 뒤를 따르는 경우가 우리 심심치 않게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고 막 이러는데 이거 왜 그런 거라고 하나요?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녀 간의 대처 방법이 좀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저자는 분석을 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이제 감정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있고요. 문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감정 초점형은 이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내 감정을 조금 조정을 해보는 건데 문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은 해당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보통의 경우를 보면 여성은 감정 초점형이 많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문제 초점형이 좀 많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가다가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 문제 초점형 아이고 무릎 괜찮니? 아니면 왜 넘어졌니? 넘어진 원인이 뭔지를 제거하려줘서 왜 넘어졌니? 그렇죠. 이 얘기군요. 어디 아파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배우자의 죽음과 마주쳤을 때 이걸 이제 문제 초점형에 맞춘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죽은 이유를 계속 찾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자신이 노력해서 이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문제 초점형 방식이 어울리겠지만 이 배우자의 사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때문에 남성들이 오히려 조금 더 심리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고 바로 따라가 사망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듣지 않더라도 요즘 특히나 이제 우리도 초고령 사회 앞두고 있지만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게 가능할까? 일본에도 이제 그걸 나타내는 말이 핑핑코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핑핑코롤이요? 이 핑핑이란 말이 팔팔하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핑핑, 팔팔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코롤이 이제 코롤이란 뜻은 바로 쓰러지지 않는 모양. 바로 쓰러지는 모양. 그렇죠. 팍 그냥 죽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다가 죽는 거. 그런 말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2-3일만 아프다가 죽는다. 이런 표현이니까 핑핑코롤이란 말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 핑핑코롤이란 이 말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 이제 성공적인 노화를 이런 걸로 우리가 이상화시키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각하냐면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지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돌봄은 자립 지원, 혼자서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자립을 할 수 없어서 돌봄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게 자립을 지원한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렇게 아니고 돌봄이라는 거, 장수사회라는 것들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자립 지원이 아니고 자율 지원이라는 겁니다. 자율 지원이요? 이게 자율이라는 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꼭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데다가 좀 더 초점을 두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돌봄 시설 같은 걸 이제 저자가 하나 예를 드는데 전문적인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그 특수시설 있잖아요. 특수요양시설 같은 데서 입주한 고령자식 같은 경우가 자택에서 가족 돌봄 받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정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는 일본에서 이제 목욕이나 목욕 전후에 관계된 사망 사건을 분석해 보면 연간 한 1만 건 정도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중에 8알이 고령자 시라고 하는데 목욕할 때 이제 프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도움 주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 도움을 받으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는 받고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끝으로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땐 모두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이 든 부모와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는 아들, 딸들 있잖아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고령자식 본인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읽을까요? 몸과 마음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이제 요양보호사나 뭐 간병인 분들도 읽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까칠한 노인들과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은 서비스직 종사자들 앞으로 이 서비스 일하시는 분이 이런 책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대부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고령자시이기 때문에 보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돈이 많고 이런 고령자씨들은 이미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고위직을 경험했을 확률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까칠한 고령자실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이제 멋지고 편안하게 나이 들고 싶어하는 우리 중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도 고령자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해 보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자꾸 부모님이랑 부딪혔구나. 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고령자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6시 30분과 40분에 강원도 춘천, 횡성, 홍천, 평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습도였습니다. 8897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2490님 서울 출근길 비 엄청나네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919님도 6시에 출근해서 26개 학급 각 반별로 우유 520개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겁나게 더워요. 땀으로 목욕 중입니다. 참고로 오늘 여름방학 날입니다.
서울 고덕초등학교 화이팅! 보안관 이건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화이팅입니다. 4836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침마다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네, 제초 작업하고 계시나 봐요. 모두 힘내시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TV 홈쇼핑에서 쇼핑 호스트가 여름 재킷을 소개하면서 재킷의 표면이 거칠지